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저는 담담하게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임신했다며 고향에 내려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전 부인이 말 안 했네. 너 불임이잖아. 작은 아파트에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저녁밥을 안 치자마자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을 흐릿 보니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벌써 저녁 6시, 남편 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서연아, 민준이는 아직 안 들어왔니? 언제나처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아직 회사 일이 좀 남았나 봐요. 곧 오겠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요즘 부쩍 잦아진 다른 약속 때문에 바쁜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쁘긴 맨날 바빠. 일이 중요해도 가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겨운 레퍼토리가 시작될 거라는 신호였죠. 너희 둘 대체 생각은 있는 거니? 언제까지 이렇게 입 꾹 닫고 있을 거야? 우리 민준이 이 집안의 외아들이고 장손이야. 넌 몰라도 난 속이 타들어간다.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노력 중. 노력은 무슨 결혼한 지 5년이야. 5년. 옆집 미영이 알지? 너보다 1년 늦게 시집 갔는데 그 집에는 벌써 할머니라고 부른다더라. 어제는 포동포동하고 잘생긴 손주를 안고 왔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탄과 책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너한테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병원 가서 검사 제대로 다시 받아봤어? 용하다는 한의원이라도 찾아가 보든가.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라도 가봐야지. 돈 아까워하지 말고. 네, 어머님. 알겠어요. 민준 씨 오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민준 씨 왔네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가 더 말을 보태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 듣다간 진실을 소리쳐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말을 시어머니에게, 시댁 식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쯧쯧, 민준이만 불쌍하지. 젊고 능력 있는데 아기 못 낳는 여자 만나서. 서연 씨, 멀쩡하게 생겨서 왜 소식이 없을까? 평소 행실이 어땠길래 하늘이 자식을 안 주실까?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 다정했고 언제나 저를 모든 풍파로부터 지켜주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대입기라는 보이지 않는 짐이 그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으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7시, 8시 기다림 속에 저녁상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항상 늦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는 지친 기색으로 들어와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왔어요? 저녁은 먹고 왔어. 그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감정 한 점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애써 감정을 추스르는데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엄마한테 또 전화 왔었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해. 제발. 나 정말 피곤해. 그는 욕실로 직행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밥상을 치우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나왔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는 잠옷 차림으로 침실이 아닌 베란다로 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 섰습니다. 넓은 등이었지만 어쩐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가가 안고 싶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다고, 우리 이제 그만 서로를 속이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스쳐 지나갈 때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사준 고급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리고 값싼 취향의 여자에게서 날 법한 달콤하고 역한 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넓은 침대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바다가 놓인 듯 했습니다. 제가 애써 지키려 했던 이 작은 가정에 아이의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사랑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가슴앓이는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일찌감치 출근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이에 냉전이 흐를 때면 늘 집안의 숨막히는 공기를 피하려는 듯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부질없는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쓰며 무기력하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얇은 이불을 넣다가 손끝에 작은 나무 상자가 걸렸습니다. 낡은 침대보 더미 아래 깊숙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상자를 꺼내자 뽀얀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걸쇠를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보석이나 사랑의 증표가 아닌 누렇게 변색된 A사 용지 한 장이 4등분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전 날짜가 찍힌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발급된 진단서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남편이었습니다.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무슨 검사를 받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인자한 눈빛에 중년 여의사인 과장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개의 차트를 번갈아 본 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요, 검사 결과 아주 정상입니다. 자궁, 난소 모두 건강해서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며 미소 지으려던 순간 그의 굳은 표정과 그를 바라보는 의사의 조심스러운 눈빛에 제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요? 의사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정액 검사를 3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민준 씨는 2 손을 깍지 낀 채 바짝 상체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결과지를 보시면 살아있는 정자 비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기형 정자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 상태로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불가능이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는 진단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최종 결과입니다. 민준 씨.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시험관 시술 같은 방법도 있으니. 거짓말. 민준 씨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의자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당신들 다 짜고 치는 거지. 내가 불임일 리가 없어. 절대로. 그는 저와 의사를 남겨둔 채 미친 듯이 진료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비상계단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남자의 처절하고 억울한 울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상처받고 절망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 팔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난 쓸모없는 놈이야. 서연아, 자식 하나 못 만드는 그런 놈이라고.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뭐라고 말해. 엄마가 알면 난 죽은 목숨이야.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자 제 사랑과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끌어올랐습니다. 그를 더 꽉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당신은 내 남편이야. 이 일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뀌는 건 없어. 난 상관없어. 하지만 엄마가 온 동네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어머니가 모르시면, 다른 사람이 모르면 다 내 탓이라고 할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당신 지켜줄게.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그의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넌 내 천사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단서에 접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천사, 평생 잊지 않을 은혜. 그날의 달콤했던 약속이 지금은 왜 이리도 씁쓸하게 들릴까요? 그를 지켜주겠다는 맹세는 제 인생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 모진 말들을 전부 제 몫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희생을 방패 삼았습니다. 제가 고통받는 동안 세상 사람들 눈에는 건강한 남자인 그는 태연하게 살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고 원래 있던 자리에 숨겼습니다. 그의 비밀을 숨기는 동시에 제 억울함도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제 사랑이 우리 둘을 지켜줄 만큼 크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한번 상처 입은 남자의 자존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겁함과 이기심으로 변질될 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은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높고 두꺼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집에 돌아와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면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코를 박았습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액정이 바닥에 가도록 뒤집어 놓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저를 경계하며 힐끗 쳐다본 뒤 베란다로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녁 회의와 예고 없던 주말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명예까지 희생하며 지켜주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제가 만들어준 핑계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그것을 암시했습니다. 주말에 절에라도 다녀오지 그래? 아기 좀 점지해달라고 빌어보든가. 그는 저녁 식사 중에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끝난 거 아니었어요? 제 문제라 빌어도 소용없다고요. 그는 비웃음이 섞인 냉소를 흘렸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늘에서 애가 뚝 떨어지나? 얼굴에 피가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없어.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나도 이제 지친다고. 난 외아들이잖아. 당신은 압박감 없을지 몰라도 난 아니라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제가 시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 애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얼마나 치욕적인지 알기나 할까요? 제가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졌기에 당신이 평범한 남자로 살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저를 탓하다니.
그를 향한 사랑은 금이 간 것을 넘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증오가 아닌 실망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끝없는 연민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비겁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남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토요일 밤에 터졌습니다. 그는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러 가야 한다며 거절할 수 없는 파티라고 했습니다. 작년 제 생일 선물로 사준 비싼 향수를 뿌리고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려 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 1시가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자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얀 셔츠 깃에 거실의 노란 조명 아래 선명하게 번져 있는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인내와 희생, 약속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왔어요?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는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깬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당신 기다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겁먹은 눈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때리는 대신 셔츠 깃의 립스틱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이 얼룩 지우기 힘들겠네요. 파트너분이 무척 열정적이셨나 봐요. 민준 씨는 자기 옷깃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황급히 손으로 문질렀지만 자국은 더 번질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오해야. 내가 너무 취해서. 누구예요? 몇 달 전부터 당신한테서 나던 그 싸구려 향수 뿌린 여자? 제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너, 나 미행했어?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미행할 필요도 없어요.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남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쯤은 기가 막히게 알아채거든요. 하물며 당신은 너무 대놓고 바람을 피웠잖아요. 민준 씨. 그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뻔뻔함이 채웠습니다. 외도가 들통난 남자들은 부끄러워하기보다 분노하는 법이죠. 그래, 바람 피웠다. 어쩔 건데. 그는 술기운과 분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꼴을 좀 봐. 네가 나한테 필요한 걸 해줄 수 있기나 해.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있던 비밀을 이용해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걸 못 해준다고요?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당신한테 필요한 거 아이 말하는 거죠? 그래, 아이,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고. 어머니께 효도할 손주가 필요하다고. 넌 해줄 수 있어? 못하잖아. 넌 쓸모없는 아내야. 그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어 삼켰습니다. 저는 술기운과 비열함으로 붉어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악이에요.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비겁하고 배은망덕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사람이야. 내 희생을 발판 삼아 나를 짓밟았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는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5년의 청춘과 명예를 바쳐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것을 지키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이 결혼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잠긴 침실문 안에서 저는 텅 빈 머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던 남편도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소파에서 잠들었겠죠. 더 이상 관심 없었습니다. 사랑, 희생, 억울함, 모든 감정이 어젯밤의 분노와 혐오감에 불타 제가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깔끔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피곤한 눈가를 가리기 위해 평소보다 화장도 더 꼼꼼히 했습니다. 민준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술 취한 모습이 아닌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린 사람의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눈을 피하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을 굳힌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인 제가 자신에게 매달릴 거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어젯밤 일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됐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너무나 값싼 사과였습니다. 제 침묵에 그가 조바심을 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관계, 이제 더는 힘들 것 같아.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어젯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이름은 알아야. 그는 죄를 고백하는 것 같기도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한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달라. 어리고 활기차고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사람 임신했어. 임신 2개월 넘었고 아들이래.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임신 2개월, 그와 문득 나무상자 속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 거의 없음. 그 의사 선생님이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가 아빠가 된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순진해서 젊은 여자에게 속은 걸까요? 아니면 속은 걸 알면서도 저를 버릴 핑계로 그 아이를 이용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할 탈출구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에 이런 명백한 거짓말이라도 기꺼이 믿으려 한 겁니다. 제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그 사람이랑 아이한테 책임져야 해. 내 아이한테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그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너무나 가볍게 내뱉었습니다. 그는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는 전쟁을 준비했을 겁니다. 부부간의 정이며 시어머니를 모신 공을 내세우며 애원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연약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5년간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출처도 불분명한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뻔뻔함이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요. 이혼 동의할게요.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평온했습니다. 저의 평온함은 그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미친 듯이 분노하는 것보다 더 그를 놀라게 한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에 동의한다고요. 그 여자와 아이에게 책임지고 싶다니 그렇게 해줄게요.
서류는 당신이 준비하든 아니면 내가 빨리 준비해서 줄 테니 도장 찍어요.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놀라움은 곧 모욕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자신을 놓아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며 매달려야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서연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충격받은 건 알겠지만 이건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야. 충격 안 받았어요. 민준 씨.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은 당신 같은데요. 뭐, 이젠 당신 사정이지만 나도 지쳤어요. 지난 5년 당신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 당신 체면 때문에 살았어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오늘 당신이 나한테 탈출구를 열어줬으니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판이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산은 이 아파트는 결혼할 때 같이 마련한 거니 팔아서 반씩 나누고 차는 각자 타던 거 가지죠. 위자료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갈게요. 민준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꼭 이 순간만 기다린 사람처럼 말하네. 너 갈 데나 있어?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신경 쓰는 건 우리가 언제 법원에서 만날 수 있냐는 것뿐이에요. 저의 침착함과 단호함은 그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시나리오를 박살냈습니다. 그는 자유를 베푸는 사람, 오위에 선 사람이고 싶었겠지만 저의 동의 한마디는 그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좋아, 아주 잘났어. 궁지에 몰린 비겁함이 분노로 변해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나 없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스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가장 큰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제 옷과 개인 소지품만 챙겼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 웨딩 사진, 모든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지난 5년의 지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되면 연락해요.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하고 닫힌 문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리석음의 끝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나오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유일한 짐인 캐리어를 싣고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가까운 호텔로 가주세요. 호텔에서 이틀을 머물며 집을 구했습니다. 따로 모아둔 비상금에 아파트를 판 돈이 더해질 테니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구의 작은 오피스텔을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베란다가 딸린 예쁘고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제게는 캐리어 하나와 새로 산 매트리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새 페인트 냄새를 맡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 잠시 다퉈서 조용히 지낼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도 새 아내를 빨리 집에 들이고 싶었겠죠. 우리는 법원에서 만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혀를 차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라고 생각했겠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 몫의 돈을 받자 저는 새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지색 소파, 작은 주방 수납장, 베란다를 채울 화분 몇 개를 샀습니다. 새 찻잔 세트를 사서 제 자신을 위해 향긋한 연잎차를 우렸습니다. 처음 며칠 밤은 정적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한숨 소리를, 날카로운 잔소리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이 고요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연주곡을 틀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회계팀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항상 칼퇴근을 했지만 이제는 야근을 하거나 외부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변화에 놀랐습니다. 저는 더 과감해지고 더 밝아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저 자신에게 스파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이 머리로 잘라주세요. 저는 카리스마 넘치는 쇼컷 모델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미용사가 가위를 들어 오랫동안 길러온 머리카락을 잘라낼 때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헤어스타일,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은 제가 있었습니다. 요가를 시작하고 수백 번이나 약속을 미뤘던 옛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 씨도 시어머니도 아이에 대한 압박도 없는 제 삶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34세 나이에 다시 시작했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월말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고향에 사는 이모였습니다. 시댁과 같은 동네에 사셔서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어머, 서연아, 너 정말 민준이랑 이혼했니?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어? 이모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이모. 다 정리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냐니.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 이모는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웬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열었어. 온 동네 사람들한테 새 부인이라고 소개하는데 아주 가관이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 임신했더라.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딱 봐도 5개월은 넘어 보였어. 민준이는 좋다고 입이 귀에 걸려서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다고 온 동네 자랑하고 다니더라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벌써 상간녀를 고향에 데리고 내려갔구나. 정말 빠르네. 근데 너 그거 아니? 박 여사, 내 시어머니 말이야. 그분이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알아? 이모는 저 대신 분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 붙잡고 우리 서연이가 애를 못 낳는 돌밭이라 우리 아들이 밖에서 씨를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떠들고 다니더라. 우리 집안이 조상님 덕을 봐서 귀한 아들을 얻었다고 말이야. 세상에, 얘야, 넌 너무 착해 빠졌어. 몇 년을 그 집에서 살면서 친딸처럼 시어머니 모셨는데 저렇게 뒤통수를 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다 사실대로 말해버려. 됐어요, 이모. 저는 이모의 말을 잘랐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랑 저 아무 상관없는 사이잖아요.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저렇게 배은망덕한 모자가 어디 있어. 그 여자애도 보니까 보통 내기는 아니더라. 새파랗게 어린 것이 머리는 울긋불긋 손톱은 번쩍번쩍 내 시어머니를 아주 우습게 보던데 앞으로 그 집안 볼만할 거야. 두고 봐. 저는 이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햇살 가득한 베란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불쌍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씌워준 거대한 뿔을 자랑하며 축배를 들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불임인 남자가 곧 아들이 태어난다고 자랑하다니 이보다 더 처참한 비극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도 불쌍했습니다. 손주를 바라는 마음에 눈과 귀가 멀어버리신 분, 장손을 얻는다는 기쁨에 아들과 그 상간녀에게 노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자부심 역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일 뿐이었습니다. 이 폭풍은 조만간 터질 것이고 저는 운 좋게도 그 폭풍의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애 못 낳는 며느리라는 수치가 드디어 씻겨나갔으니까요. 곧 장손을 보게 될 것이고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분이 절에 가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작은 아기 옷을 사모으고 앙증맞은 뜨개질을 하는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손주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마련입니다. 시어머니와는 제가 집을 나온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지웠습니다. 그 집안과 관련된 어떤 것도 제 새로운 삶을 방해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가를 막 끝낸 어느 늦은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이내 익숙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지겹도록 들었던 그 한숨 소리. 서연이, 나다, 내 시어머니.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늘 날카롭고 초조함이 묻어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하고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습관처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내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다. 요즘 잘 지내니? 이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잘 지내냐고 묻다니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네, 전 그냥 잘 지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랑 민준 씨는 잘 지내시죠?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또다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늙어서 잘 지낼게. 뭐 있니? 민준이는 맨날 바쁘다고 하고 어머니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 자랑도 이모에게 들었던 것처럼 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부를 묻고 한탄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라라는 애 말이다. 어머니가 갑자기 불쑥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철이 없어. 입덧한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밥 한 번 할 줄을 몰라. 이 늙은이가 다 해다 바쳐야 한다니까. 그러면서 민준이한테는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서울에서 파는 비싼 것만 졸라대. 내가 한마디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고 아, 그래서였군요. 손주를 볼 기쁨은 서서히 빛을 잃고 냉혹한 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처럼 묵묵하고 부지런하며 밥이며 국이며 깎듯이 대령하는 며느리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임신이라는 무기를 쥔 젊은 여자를 상대하려니 감당이 안 되셨던 거겠죠. 서울 가서 살고 싶다고 민준이를 들들 볶더라. 시골은 더럽고 불편해서 못 살겠대. 아주 속이 터져. 버리자니 내 손주가 맘에 걸리고 데리고 있잔 이 속 터져 죽겠고 내 새끼 배놈이라 참는 거지. 그 성질머리는 정말.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위로라도 해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님 그거 보세요. 다 인과응보예요. 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둘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에요. 집안일은 민준 씨랑 상의하셔야죠.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알아. 어머니는 갑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너한테 하소연 좀 한 거야. 그래도 네가 한 때는 됐다. 끊는다.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제게 전화했을까요? 정말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한때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에게서
동정심이라도 얻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분의 기쁨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손주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컸지만 새 며느리의 태도와 임신 시기를 계산해 보면서 노련한 어른으로서 한 점 의심도 품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녀가 제게 전화한 것은 아마 잃어버린 익숙함, 잃어버린 평화를 잠시나마 되찾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 삶은 점차 제 궤도를 찾아갔습니다. 일도, 건강도, 마음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차를 우리고 간단한 저녁을 짓고 누구와도 나눌 필요 없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짐을 지고 살다가 얻은 이 자유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지난번 통화 이후 시어머니가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선을 그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니 그 낯선 번호가 또다시 액정에 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여전히 그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한때는 시어머니였던 분의 목소리가 그러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난 괜찮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 사실대로 말해줘야 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물어보세요. 그때 너희 둘이 대학병원에 검사받으러 갔던 날 말이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니? 정말로 너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 제 탓이라고 단정하고 제가 돌봤다이라고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니셨던 분이 아니었던가? 어머님,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저는 애써 대답을 피했습니다. 힘들게 묻어버린 과거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말해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줘. 서연아. 의사가 네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니? 아니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도도하고 저를 몰아세우던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울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알아, 그 애가.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임신 6개월이 다 되어 간다고 하더구나. 저는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이혼을 요구하던 날 임신 2개월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벌써 3달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셈을 못하는 게 아니야, 서연아.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그 애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3개월 됐어. 처음 왔을 땐 임신 4개월이라고 했는데 내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민준이한테 물었더니 의사가 잘못 계산한 거라고 버럭 화만 내더라. 하지만 그의 배를 보면 알아. 내가 알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결국 주머니 속에 송곳이 튀어나오고야만 것입니다. 시어머니 같은 어른이 손주에 대한 열망에 눈이 멀었을 뿐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불합리함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대로 말해줘. 서연아.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그때 민준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렇지.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면 속이 시원해질까? 하지만 그 후에는 저는
다시 그 지긋지긋한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머님, 저는 단호하지만 존중을 담아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건 저와 민준 씨 사이의 일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이혼했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연아, 너. 어머니는 제 거절에 화가 난 듯했지만 이내 목소리가 수그러들었습니다. 넌 여전히 착하구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착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아들이니 민준 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면 새며느리인 아라 씨한테 물어보시든가요. 저는 이제 남일 뿐이에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감했던 폭풍이 이제 곧 몰아칠 겁니다. 이번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한 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한 그 진실을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한참 뒤 어느 늦은 오후 시어머니는 후회로 깊어진 늙은 눈으로 제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운명의 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와 통화한 후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마음속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벌레가 심장을 파먹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늘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명백한 숫자와 시간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상간녀는 아라 씨의 요구대로 서울로 올라가 살았습니다. 비싼 오피스텔을 얻어 민준 씨가 모든 생활비를 대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텅 빈 시골집에 홀로 남아 분노와 걱정, 서러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쓰던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로 그 방은 늘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어머니 역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며느리에 대한 불쾌한 기억만 떠오르게 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의심이 그녀를 그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비 열쇠로 방문을 열자 모든 것이 제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가구 위에는 얇은 먼지만 쌓여 있었고 어딘가 제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며 제가 쓰던 화장대, 결혼할 때 직접 사주셨던 침대를 보며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려왔다고 합니다. 청소를 시작한 어머니는 민준 씨의 낡은 옷들을 정리하다가 제가 중요 물품을 보관하던 옷장 맨 위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옷 몇 벌이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옷을 개키려는데 손끝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제가 아끼던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거렸다고 합니다. 왜인지 모를 직감에 이끌려 상자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걸쇠를 풀자 안에는 값비싼 물건 대신 제 처녀 시절 사진 몇 장, 작은 기념품들, 그리고 누렇게 바랜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이름 이서연, 만 34세. 그리고 검사 결과 자궁, 난소 기능 모두 정상. 임신 능력 양호.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남편의 결과를 읽었습니다. 김민준, 만 35세. 정액 검사 결과. 어머니는 마지막 줄을 3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고 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활동성 정자 비율 거의 없음. 결론, 불임. 자연 임신 불가능. 이라는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마지막 글자를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귀가 멍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겨우 침대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는 떨어진 종이를 주워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밝혔습니다. 아들의 이름, 의사의 서명, 병원의 붉은 직인.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진실은 얼음물처럼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늘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끔찍이도 편들었던 그 아들이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자신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며느리를 닥달하고 돌밭디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온 동네에 애 못 낳는 년이라고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를 버리고 밖에서 씨를 받아오라고 등 떠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며느리는 이 모든 사실을 3년 동안이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며 모든 치욕과 모진 말을 감내했습니다. 비겁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어리석은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부여잡았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불임이라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억울함을 감내해야 했던 옛 며느리가 불쌍해서, 그녀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가여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독선이, 그리고 자신이 길러낸 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임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 아내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가 고통받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핑계 삼아 아내를 배신하고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어머니는 텅 빈 방에서 절규했습니다. 진실은 터져 나왔지만 후련함 대신 몇 배는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진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만약 민준이가 불임이라면 아라라는 애 뱃속의 아이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장소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진단서를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신과 아들, 온 가족이 속은 것이었습니다. 멍청한 아들은 바람 맞은 것도 모자라 사기꾼을 집에 들여 늙은 어미가 시중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이번 주말이 바로 민준이 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온 친척이 모이는 날 민준이와 그 여자도 분명 올 것이었습니다. 잘됐다. 내가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해 주마. 저는 민준 씨의 고향집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폭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순조로웠고 상사는 저를 재무팀 차장으로 승진시킬 것을 암시했습니다. 꽃꽂이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명의 그 일요일, 저는 첫 작품으로 국화꽃을 꽂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시는 일은 드물었기에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모, 저예요. 서연아, 서연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낭낭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흥분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불 났어. 아주 큰 불이 났다고. 네, 이모, 진정하시고. 무슨 불이요? 다친 사람은 없고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진짜 불이 아니라 민준이네 집 말이야. 세상에, 네가 여기 와서 이 꼴을 봤어야 했는데 난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모,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 민준이 할아버지 제삿날이었거든. 이모의 목소리는 여전히 흥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였지. 민준이랑 그 아라라는 애도 왔어.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는 아주 거만하게 앉아있더라. 민준이는 좋다고 온 동네 자랑하고 다니고 심지어 오늘은 겹경사라면서 할아버지 제삿날이자 온 친척들 앞에서 자기가 아빠가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이라고 떠들더라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걔가 집 한가운데 서서 쩌렁쩌렁 소리치더라. 조상님들께서 보호하사 전처가 이렇고 저렇고 했지만 하늘이 저에게 귀한 아들을 점지해 주셨다고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났는지 알아? 박 여사. 내 시어머니. 저는 직감했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그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 집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민준이 앞에 딱 서는데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그분이 민준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 민준아, 방금 내 전처가 이렇고 저렇고 서연이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얼어붙어서 더듬거리더라. 어머니, 왜 갑자기? 근데 박 여사가 말을 딱 자르고 서류를 들어보였어. 오늘 조상님들과 온 친척들 앞에서 누가 진짜 애를 못 낳는 건지 똑똑히 밝혀주마. 세상에,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아주 크게 소리치셨어. 이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대학병원 진단서다. 내 아들 김민주는 불임이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지난 5년 동안 내 맏며느리 이서연은 이 비겁한 남편 놈을 지켜주기 위해 혼자서 이 모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았다. 라고 말이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밝히셨군요. 이모, 그 다음은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상상도 못할 거야.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 다들 웅성거리면서 자기 귀를 의심하더라. 민준이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박 여사 손에 있는 서류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어. 어머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리 주세요. 하지만 내 시어머니 엄청 빠르시더라. 민준이 손을 탁 쳐내더니 못 믿겠냐. 그럼 이혼 친척들 앞에서 똑똑히 읽어주마. 불임, 자연 임신 불가능. 똑똑히 들었냐, 이놈아? 라고 소리치셨어. 그 순간 민준 씨는 미친 사람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느새 구석에 숨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아라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말해,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말하라고. 이 아이, 내 아이, 맞지? 어서 말해. 저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벗겨진 남자가 마지막 남은 거짓말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 아라라는 내가 사시나무 떨듯 떨더라. 이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걔가 저는 하고 말을 못 딛는데 민준이가 목이 부러져라 흔들면서 내 아이 맞냐고 하고 소리쳤어. 더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걔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 오빠, 잘못했어요. 의사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기는 오빠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말이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어땠는지 알아? 이모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민준이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아라 손을 탁 놓고는 진단서를 한 번 보고 아라벨을 한 번 보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 하하하,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하하, 내 아이가 아니래. 그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서 기절해버렸어. 집안이 난리가 났지. 누구는 의사를 부르고 누구는 민준이한테 달려들고 박 여사는 쓰러진 아들을 그냥 서서 내려다보는데 울지는 않으시더라. 얼굴에 고통만 가득했어. 그 아라라는 여자는요. 걔 고모들한테 둘러싸여서 이 사기꾼년
어디서 굴러먹던 애를 배워서 우리 집안을 속여 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무서웠는지 허둥지둥 일어나서 대문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 큰 배를 하고 뛰어가는데 쯧쯧 불쌍하긴 한데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 민준 씨는요? 깨어나긴 했는데 넋이 나갔어. 말도 안 하고 그냥 머리만 감싸쥐고 있더라. 박 여사는 사람들 시켜서 제사상 다 치우고 제사를 취소한다고 선언했어. 오늘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으니 다들 돌아가시라고 말이야. 친척들은 쑥덕거리면서 다 돌아갔지. 아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발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 몰려왔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방금 꽂은 국화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왜 이리 무거울까요? 이모와의 통화 후 저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꽃다만 국화꽃의 노란 빛깔이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였습니다.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자의 기쁨 같은 건 조금도 없었습니다.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그 사람들에 대한 기묘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비극을 만들었고 스스로 엮은 거짓의 그물에 걸려 파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지만 이모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모든 것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민준 씨는 푹신한 침대가 아닌 차가운 대청마루 위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엉망이 된 제사상과 어지러운 식기들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겠죠. 수천 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서운 침묵. 시어머니는 의자에 꼿꼿이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깊은 실망감과 무서운 침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가 엄마 하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불렀을 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을 겁니다. 깼냐? 깼으면 네가 저지른 이 난장판이나 치워라. 알아. 그 사람은요. 엄마? 그는 분명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의 남성성을 증명해주던 마지막 구명줄이었으니까요. 도망갔다. 이미 사라졌어. 뭘 더 찾으려고. 너를 속인 그년을 찾냐? 아니면 내 시도 아닌 그 뱃속의 애를 찾냐?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가 되어 그의 가슴을 내리쳤을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헛된 자부심도 대를 잇는다는 거만함도 친척들 앞에서 지키려 했던 남자의 명예도 그를 위해 희생했던 아내도 그리고 늘 그의 편이었던 어머니마저도 이제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벌이었습니다. 매질도 욕설도 아닌 진실 그 자체. 진실은 그를 발가벗겨 비겁하고 어리석으며 외로운 존재로 남겨두었습니다. 자식을 갖고 싶다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는, 남을 짓밟고 싶다는 욕망이 결국 그 자신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아라라는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또 다른 어수룩한 남자를 찾아 헤매겠죠. 하지만 그 무거운 배를 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쳐야 했던 그녀의 삶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욕심이 그들을 이끌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남은 국화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화병을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제 삶도 이 화병처럼 다시 가지런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고 저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제삿날 이틀 후부터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근무 중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끈질기게 다시 걸려왔습니다. 2번, 3번, 결국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퇴근 후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7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1번 고르고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을 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서연아. 나야. 민준이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절망과 간절함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만함도 짜증도 사라진 오직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서연아. 그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게 넌 쓸모없는 아내라고 소리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울면서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 아니었습니다. 통쾌함.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무슨 말이든 해봐. 나를 욕하든 때리든 해. 제발 그렇게 침묵만 지키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엔 이제 화를 내고 말고 할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우린 이혼했으니까. 아니야. 난 인정 못해. 내가 바보였어. 그 나쁜 년한테 속은 거야.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한테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이 입양하면 되잖아. 난 이제 아이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제발. 그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 들었다면 미칠 듯이 행복했을 그 말이 이제는 헛웃음만 나오게 했습니다. 그가 필요한 건 저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뒤 기댈 수 있는 방패막이일까요? 그는 사랑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기에 저를 찾은 겁니다. 민준 씨,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뒤돌아봤을 때 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지금 아주 만족스러워요. 다시 그 진흙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서연아, 제발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기회요? 난 당신한테 5년을 줬어요. 5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신 대신 모든 걸 짊어졌어요. 그때 당신은 뭘 했죠? 내 희생을 짓밟고 나를 배신했어요. 내 억울함을 무기 삼아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쓸모없는 아내라고. 내가 바로 그 쓸모없는 아내예요.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요? 아니야. 그땐 내가 미쳤었어.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민준 씨, 당신과 당신 어머니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요. 나 끌어들이지 말고. 그럼 이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벨이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진동이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차단하지 마. 부탁이야.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꼭 만나야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우리 집을 안다고? 어떻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나 지금 너희 집 아래야. Y 아파트 301호 맞지? 제발 내려와줘. 부탁이야. 저는 베란다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낯익은 그림자가 초췌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발이 떨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커튼을 치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가 밤새 저러고 서 있더라도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민준 씨는 그날 밤새도록 저희 집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초인종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울음 섞인 제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까지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와서야 겨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기가 두려웠지만 그 번호는 끈질겼습니다. 이내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다. 내 시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다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또다시 애원하는 말투였습니다.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민준이가 지금 니게가 있느냐? 목소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네, 오피스텔 1층에서 밤새 소란을 피웠어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소 좀 보내다오. 내가 그리로 가마. 가서 그놈을 끌고 올게. 그리고 너와 할 얘기가 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계속 여기서 소란을 피우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시어머니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1층에 붙잡아 두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악하며 그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나 일으키지 마라. 그냥 이대로 무릎 꿇게 해다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빈다. 그녀는 문틀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나는 못된 시험이었다. 무지했고 아무것도 몰랐어. 5년 동안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된 말만 골라서 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다니. 어머님, 우선 일어나세요.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웃들이 보겠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럴 면목이 없다.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너더러 민준이한테 돌아오라고 비는 게 아니다. 그놈은 너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저 내가 너한테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고 싶을 뿐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쇼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밉지 않았습니다. 늙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녀가 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니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선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그녀를 소파로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올 뿐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서 그녀의 떨리는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드시고 진정하세요. 그녀는 물컵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정말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그 모진 짓을 했는데. 저는 그녀 옆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원망도 미움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민준 씨를 용서하는 게 두 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용서하는 건 바로 제 자신을 위해서예요. 제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요. 만약 제가 계속 분노와 증오를 품고 산다면 누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저예요. 마음속에 과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5년을 고통받았어요. 생각 속에서조차 더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일도 있고 집도 있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있어요. 제 자신을 되찾았죠. 그건 제가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있었던 일을 절대 잊을 순 없겠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에서 물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모든 건 다 지나갔어요. 제 억울함은 하늘이 알아주셨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어머님께서도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며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 대신 존경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정말 속이 깊구나. 나는 정말 자격이 없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님, 민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용서가 다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마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배워야 해요. 그건 그의 몫이에요. 그리고 제 몫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고 저는 이미 배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안의 평온함이 그녀에게도 전해진 듯 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그놈을 데리고 돌아가마.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너도 몸 잘 챙겨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가끔 전화해도 되겠니? 그냥 안부나 물으려고. 늙은 친구처럼 말이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생각나실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전화도 집 아래서 기다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법이 통했거나 아니면 절망 끝에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평화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저는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일은 더 바빠졌지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 회사의 동료인 현우 씨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아픔을 겪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성숙하고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네요. 남은 인생은 내가 지켜줄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 영화를 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던 날로부터 몇 주 후 정말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바쁘니? 목소리에는 약간의 쑥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안부 물으려고. 요즘 날씨 추워졌으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네, 그럴게요. 어머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지. 절에 다녀오는 길이다. 요즘 채식을 하니 속이 참 편안하구나. 네, 채식이 건강에 좋대요. 대화는 그렇게 소소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준 씨 이야기도 과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여자의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시댁 근처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 그 근처로 가게 됐는데 잠시 들러서 얼굴 뵈어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와야지. 어서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제가 찾아간 집은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은 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저를 맞으며 진심으로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연자죽 수어놨으니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제 연애사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저도 민준 씨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요즘 절에 다니며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랫동네 공단에 취직해서 기숙사에서 지낸다. 주말에나 한 번 집에 오는데 말수가 많이 줄었어. 그래도 꼬박꼬박 일하고 번 돈은 나한테 맡기더라. 아마 자기도 반성하고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시간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함께 채식으로 차린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반찬을 집어주었고 저도 그녀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그녀의 말처럼 늙은 친구와 젊은 친구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폭풍을 지나왔고 이제는 잔잔하지만 단단한 새로운 인연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의 새로운 관계는 정말 특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친구도 아닌 폭풍이 지나간 뒤 이해와 용서로 쌓아 올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전화해서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니? 일이 많아도 건강은 챙겨라 같은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터진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그 근처로 출장을 가게 되어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땐 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장손을 위한 뜨개질 대신 목도리를 뜨고 계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르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슬픔의 그늘이 옅어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급 연잎차와 과자 한 상자를 사들고 갔습니다. 우리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제 일과 새로 키우기 시작한 장미 화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에서 궁금함을 읽으셨는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민준 씨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민준이 그놈 말이다. 한숨을 쉬셨지만 절망이 아닌 체념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공단에서 일한 지도 몇 달 됐구나. 묵묵히 일만 한단다. 사람이 달라졌어.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난달 아범 제사 때 집에 왔는데 더 이상 술 마시고 허풍 떨지도 않더라. 제사가 끝나니 조용히 설거지를 돕더구나. 그날 밤 여기서 나랑 같이 앉아 있는데 그러더라.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한테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불효했어요. 못난 남편이었고 못난 아들이었어요. 엄마 얼굴에 먹칠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짓밟았어요. 그러면서 울더라.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로 처음 민준 씨가 우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며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통장을 나한테 주더구나. 공장 월급 쥐꼬리만 한데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라면서 서연이가 용서해 주길 바라지도 않고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엄마 더는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남은 인생 엄마한테 속죄하며 살게요. 라고 말하더구나. 어머니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놈이 정말 속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 대가가 너무 컸지. 아내도 명예도 믿음도 다 잃었으니. 하지만 사람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책임감이 뭔지,
후회가 뭔지 이제야 알아가는 거겠지. 그놈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민준 씨가 잘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원망과 자책, 억울함의 고리가 드디어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앙상한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네, 누구나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그가 그 교훈을 얻었다는 건 그 자신과 어머님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 마음속에 거대한 짐도 내려놓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맹목적인 어머니가 아닌 진실을 직시한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운 좋게 깨어난 악몽처럼 멀어졌습니다. 제 삶은 이제 감미롭고 평온한 전혀 다른 악보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햇살 가득한 베란다가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지만 이제 베란다는 몇 개의 화분이 아닌 형형색색의 작은 장미 정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꾼 빨갛고 분홍빛의 노란 장미들이 앞다투어 피어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미소 짓고 있는데 등 뒤에서 따뜻한 팔이 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아직 자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장미 봉우리들 보려고요. 오늘 꼭 필 것 같아서. 제 새로운 남자 현우 씨가 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성숙한 건축가이며 무엇보다 늘 존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줍니다. 그는 이혼 후 어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가 제 머리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쇼컷은 어느새 길어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 커피 여기.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타왔어. 그가 따뜻한 라떼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침묵은 예전 집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평화와 교감의 침묵이었습니다. 서연 이모, 집안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 씨의 7살 난 딸, 서아가 잠옷 차림으로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눈을 비비며 베란다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이는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에 치킨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물론이지. 대신 조건이 있어. 오늘 장난감 방은 서아가 직접 정리하기. 네. 아이는 환호하며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현우 씨가 옆에서 저희 둘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애를 너무 받아주네. 저는 그에게 윙크했습니다. 딸은 원래 예뻐해주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서아를 보고 현우 씨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도, 거짓된 비밀도, 억울한 희생도 없는 가족, 선택과 존중,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시골에서 키운 채소 좀 보냈다. 터미널 가서 찾아가거라. 싱싱한 채소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해요. 주말에 서아 데리고 놀러 갈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의 쌉싸름과 우유의 부드러움이 아침 장미 향과 어우러졌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남편과 아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나 자신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 햇살 아래 활짝 피어날 준비를 하는 장미 봉오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닫혔고 억울함은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도 저 장미처럼 마침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